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국어를 하겠습니다. 이상채입니다. 이제부터 국어 영역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를 하겠습니다. 그만해! 1페이지야! 현관펜 들고 1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비문학의 문제풀이는 밑줄입니다. 객관적 나오죠? 어떤 공부든 국어 공부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며 시각적이다. 이 세 가지 같은 말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국어 영역은 이게 왜 답인지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돼야 돼요. 수능 시험은 60만 명이 봐요. 60만 명이 모두 다 답이라고 인정해야지만 되죠. 누구는 1번이 답이다, 누구는 5번이 답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답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이유,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문 속에, 보기 속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풀어왔던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뭐니? 합리의 반대말이 뭐니? 비합리죠. 합리라는 말은 적절한 근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엄마! 용돈 좀 올려줘! 시끄러! 시끄러!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시끄러! 이놈 새끼 너 맨날 돈만 쓰고 게임만 하러 다니고 PC방 가고 안 돼! 안 돼 엄마 용돈 올려줘! 올려줘! 비합리적이죠. 비합리적이죠.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아들이 많나요? 넌 딸이 낫다. 그래 그랬군요. 난 엄마가 맨날 바지만 입혔어. 어머니 다른 친구들이 엄마들한테 용돈 일주일에 3만 원씩 받고 조수 떡볶이에서 떡볶이 먹을 때 전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애들 쳐다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애들이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사고 나한테 막 자랑할 때 저는 괜찮아요. 걔들 쓰다가 버리면 주웠으면 됩니다. 엄마 술 한잔 먹고 친구분들 모임에서 호프집에서 5만 원, 6만 원 쓸 때 저는 괜찮아요. 전 엄마가 그렇게 쓰는 게 내 행복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용돈 주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상거지 역할, 상거지 취급을 받으면 엄마 역시 상거지로 취급받는다는 걸 엄마는 왜 모르셨어요? 어머니 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3만 원 좀 올려주세요. 라고 근거를 딱 내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근거는 약점이죠. 약점. 엄마 설거지 안 해놨더라. 아빠 설거지 하기 싫어하는데 파리가 아깝더라. 이러면 엄마 뭐마요 오늘 얼마 주시죠. 근거 대고 합리적으로 올려야지 그걸 무턱대고 떼쓰고 땡가쓰고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 눈으로 봤죠. 현관펜 들고 내가 왜 밑줄 치라고 눈에 보이잖아. 지금까지 여러분들 푼 거 보면 다 밑줄 치고 1대1 대응하니까 이게 답이라는 게 나왔죠. 다시 얘기합니다. 국어는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시각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답일래야 답일 수가 없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여러분이 답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답을 설명하는 단계까지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국어 영역은 45문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의 등급과 학교를 나누는 건 한두 문제예요. 한두 문제. 고난도 문제 한두 문제야. 그 한두 문제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잖아. 그건 여러분이 지식을 완전히 다 100%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대충 알고 대충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는 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못 푼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되면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변형시킨 문제라고 해도 틀은 똑같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 따라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이고 시각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뭔 말이 되니? 국어만큼은 나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문제만 보고 책만 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쌤하고 같이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강의는 공부가 아니야. 수업은 공부가 아니야. 촬영하니까 너희들도 지금 긴장했네. 수업은 강의는 내가 하는 공부야.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지금 내가 아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는 것 지금 들은 거지 아는 게 아니잖아. 이 들은 걸 가지고 쓴 걸 가지고 집에 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복습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복습해서 내 거로 만들고 2주 뒤에 또 복습해서 내 거로 만들면 그렇게 반복하면 뭐가 되니? 스스로 자기가 그 실력에 그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서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수업 들었다고 해서 나 공부 1시간 반 했다? 나 수학 2시간 했으니까 나 수학 2시간 한 거야? 그거는 수학쌤이 칠판에 쓴 거지. 여러분 머릿속에 새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새기는 거 그게 진짜 공부야. 정말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 또는 인강쌤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원리를 알아서
백날 첫날 그 원리만 알면 뭐예요? 적용을 못하면 바보지. 그래서 그걸 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고 연습하고 내 거로 만드는 거. 잘 들어 얘들아. 최상위권 애들이 있어요. 이번에 국어 만점 5명 아이들의 대가리를 도끼로 딱 쪼개. 그럼 피가 막 흐르겠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 그럼 여기 내가 있겠죠? 그리고 빨리 걔한테 시험 문제를 딱 주는 거야. 풀어봐! 하고 딱 주고. 그러면 걔가 딱 보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답으로 가는지 되게 궁금하지요. 되게 궁금하죠. 만점 받은 애들은 되게 어떻게 할까? 그들 되게 다 공통적 특성이 있어요. 뭐냐? 문제를 보면서 어떤 의도로 이 지문과 문제를 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얘들은 지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문제 맞춤식 지문 읽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나 수학도, 영어 단어나 이런 거 외우고 또 국어에서 고전 시간이나 현대문학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보면 얘들은 폴더별로 공부해요. 수업 시간 많이 하고 공부 시간이 많은데도 점수가 안 오르고 성적이 별로인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구난방식으로 다 기억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국어 예를 들면 우리 왜 컴퓨터 치면 여기 폴더가 있죠? 얘들은 여기에 문학 폴더가 있어요. 문학 폴더. 그리고 문학 폴더 안에 현대문학 폴더, 우문문학, 사문문학 폴더 이렇게 있어. 그리고 현대문학 폴더 딱 누르면 C폴더가 딱 나와. 그리고 C폴더 딱 누르면 거기에 뭐가 났어? 제목 봐라, 화자를 찾아라, 상태를 봐라, 태도와 정서를 주목하고 시의 상징적 의미는 앞뒤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작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푸는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현대수석 폴더를 딱 눌러.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돼? 출력할 때 딱 누르면 소설에서 제목 봐라, 인물의 동그라미 쳐라, 사건 이런 데 밑줄 쳐라, 박스로 나누고 주요 갈등이 뭔지를 파악하라. 그게 아주 자유자재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얘들은 읽을 때 어떤 틀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미리 얘들아 입력할 때 그렇게 입력하는 거야. 소설 공부할 때는 소설 폴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 여기 만무방 이렇게 입력. 김준성의 본범 이렇게 입력. 다음 시 볼 때는 시 폴더 열어. 시 폴더 열어서 시 입력. 그리고 비문학 할 때는 좌뇌 쪽 열어. 그리고 과학 제재는 무조건 여기에서는 어떤 원리나 과정이 나온다. 그러고 보니 기술하고 똑같네. 인문 같은 경우는 아까 소송 이런 것들. 인문 같은 경우는 특히 개념의 나열이 나온다. 인문 개념 나열, 과학기술 과정, 원리. 딱딱 정해져라. 그러니까 일단 봐도 이게 과학 지문이야. 과학과 관련해서. 그러면 과학 지문 폴더 열어. 그래서 원리가 뭔가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인문이야. 그럼 인문 지문 폴더를 딱 열어. 그럼 개념을 보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놓으면 각각의 원리에 따라서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러니 만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 틀리는 거예요. 그냥 부럽다, 무턱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만점 맞았으면이라고 부러워할 게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부자 10년 따라다녀보세요. 그리고 부자가 하는 것에 3분의 2만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은 100억 부자면 나는 10억 부자는 될 수 있죠.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나 공부 잘하는 선생님, 국어 중에서 국어에서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나죠.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 수학쌤이고, 과학 제일 잘하는, 그럼 제일 잘하는 쌤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난 이렇게 풀었다. 국어 난 이렇게 푼다. 그러면 선생님 저 그렇게 풀어도 되나요? 해봐. 그럼 그렇게 푸세요. 나는 수업 시간에 너희들한테 해답지를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했던 걸 보고 그대로 잘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다 뜬구름 잡는 얘기야. 해답지를 봐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 내가 해보고 이해한 것만 그대로 얘기해줘요. 내가 해보고 내가 한 방식대로만 너희들한테 얘기해줘요. 그게 진실되지 않니?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해보지도 않고 일반 사람, 다른 사람이 만든 해답지를 보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읊어주는 수준이면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낫지. 내 말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시각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 페이지 쭉 당깁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앞으로 국어 공부하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정리합니다. 뭐냐? 3단계 풀이법입니다. 현관표 꺼내고 3단계 풀이법. 자, 1단계입니다. 밑줄칩니다. 문제 보기 1단계. 맨 먼저 문제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를 본다라는 건 곧 지문으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문제를 먼저 보세요. 먼저 1. 시험지를 받아야죠. 시험지 받아지나? 자, 야, 시험지다. 싫어! 안 봐요. 빵점이죠? 보면 시험지를 받고. 오케이? 두 번째,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서 그 문제의 밑줄, 풀이의 기준이 되는 곳,
문제를 보면서 풀이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세요. 쭉 보면서 아 이게 톨스토이구나, 아 이게 최한기구나, 아 기업과 관련하여구나, 보기를 참조하여구나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문제의 기준이 어디에 되는지를 유념하고요. 자, 그 밑에 봅니다. 유념해서 본다는 건 그냥 정말 한번 본다는 것이 기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풀이의 기준이 된다는 건 이 문제의 근거를 보기에서 뽑을지 아니면 지문의 밑줄진 부분에서 끌지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라는 뜻이죠. 3번 선택지를 빠르게 훑으면서 앞에서 봐라 밑줄, 현관편으로 밑줄, 엔진 고장에서 엔진 고장에서 엔진이라는 말은 바로 핵심어를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이 지문의 중심 화제, 즉 핵심어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핵심어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여러분 풀 때 촉매 나왔었죠? 이런 것들 핵심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밑줄을 치고 넘어갑니다. 밑에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돼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 선택지가 지문의 정보나 지문의 전개 방식이 아니라 밑줄 칩니다. 특정 사례, 시조, 그림 밑줄 치고 특정 사례, 시조, 그림은 뭐라고 하냐? 제외라고 하세요. 특정 사례나 시조는 제외입니다. 이런 건 안 있습니다. 특정 사례나 시조, 그림으로 이루어진 건 그냥 넘어가도 무방. 다음 문제 중에서 아까 했죠. 어휘 문제같이 지문을 이해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건 밑줄. 어휘 문제 밑줄. 미리 답을 찍어 놓습니다. 밑줄. 빨간색 볼펜 들고 이걸 뭐라고? 즉풀. 즉시 풀어나가는 즉풀. 즉시 풀어나가는 즉풀. 문제 보기 과정이고요. 다음 2단계 지문 읽기입니다. 2단계 비문학에서나 문학에서나 다 똑같이 지문 읽기입니다. 이제 지문을 읽습니다. 밑줄 칩니다. 현관펜으로 지문의 중요한 부분 밑줄, 중요하지 않은 부분 밑줄을 생각하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읽으면서 시간을 줄여 나갑니다. 특히 빨간색 들고 바로 열고 사례, 인용 이런 것들. 사례, 인용은 주로 지문에서 사례나 인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현관펜 들고 문제 풀기 밑줄. 3단계 문제 풀기.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를 다시 봅니다. 빠르게. 문제를 객관적 기준과 지문에 의한 판단으로 답만 정확히 찍어내야 됩니다. 특히 일치, 불일치 같은 기본적 유형의 문제들은 헷갈릴 경우에는 꼭 지문을 보고 확인합니다. 자, 현관펜으로 밑줄. 감으로 찍지 않기 밑줄. 이게 얘들아 1학년, 2학년일 때는 이 감으로 찍지 않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최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게 자신의 배경 지식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신의 감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는 감으로 찍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아, 이게 2번 같아. 이게 4번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적절하게 뭐해? 근거에 의존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1학년, 2학년 때 2년이나 또는 1년 연습을 하잖아. 그러면 3학년 딱 올라가서는 뭐니? 이 지문의 근거에 의한 뭐가 생기니? 진짜의 감이 생기죠. 그래서 3학년 때, 즉 1년 동안 1년 이상의 이 쌤과 같이 밑줄 치고 연습하고 1대1 대응하고 화살표 치는 연습이 되면 3학년 때는 뭐가 생기는 거니? 그런 감이, 새로운 감이 생기죠. 무슨 말이지? 분명히 이 말은 있었는데 내가 어딘지를 못 찾았지만 이 말은 분명히 있었어. 왜냐하면 지문 전체를 읽으면서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답지를 쭉 읽으면서 아, 이 말은 두 번째 문단에 있었어. 이 말은 세 번째 문단에 있었어. 4문단에 분명히 4번은 4문단에 분명히 이 말이 없었는데 하고 4문단 보고 답의 근거만 확인하고 바로 4번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얘기야. 실제 공부 잘하는 고3 학생들은 답지 1, 2, 3, 4, 5 있으면 3번이 답이잖아. 그럼 4번, 5번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80분 동안에 45문제 푸는데 걔네들은 한 60분, 65분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 집중하죠. 생각해봐 얘들아. 다음 중 잘생긴 연예인은 1번 한효주 나왔어. 오. 2번 현빈. 오. 3번 김수영. 오. 4번 김준현. 끝났잖아. 고래 하는 김준현 나왔잖아. 끝났잖아. 잘생긴 연예인 아니잖아. 그럼 5번 봐도 돼? 안 봐도 돼? 당연히 안 봐도 되지. 5번은 당연히 잘생긴 연예인 나올 거 아니야. 이상. 자,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답지 1, 2, 3에서 답지 3번이 딱 나오면 4번, 5번은 보지 않도록, 혹은 보지 않아도 되고, 혹은 보더라도 이건 답이 아닐 거야. 답이 아닐 거라고 보면 금방금방 아, 이게 맞아. 확실하지. 이봐. 내 이럴 줄 알아서 답 아니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든 답이 다 5번에 있는 거 아니잖아. 답지가 5, 1, 5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5번 가기 전에 정확하게 딱 나오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옛날 쌤 가르쳤던 인형이라는 아이는 쌤 조교까지 하는데 걔는 문제를 보면서 바로 실제 아이의 정언입니다. 보다가 이거 툭, 이거 답 3번이네 툭.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툭툭 블록처럼 톡 튀어나오더래요. 부럽죠? 부럽죠?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훈련한 연습입니다. 정답 찾기 훈련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첫 번째 뭐라고? 문제 보기. 두 번째 뭐라고? 지문 읽기. 세 번째 뭐라고? 문제 풀기. 선생님이 대전일보라는 곳에 이거 연재를 했거든요. 2년 동안. 이상쌤의 언어 그 이상 해가지고 신문에 나갔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내고 항상 풀이할 때는 뭐를 통해서? 문제 읽기를 통해서, 문제 보기를 통해서, 지문 읽기를 통해서, 마지막 문제 풀기를 통해서 2연의 세 번째 줄에 맑은 넋의 맑은은 순수와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넋은 순수입니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너희들이 원하면 선생님이 그 신문을 제공을 해줄게요. 근데 그거 대전시내 독자가 1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 그거 보고 이메일로 이메일로 연락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서 많이 점수가 올랐다고.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고2, 고3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서 효과를 보내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지금 너희들은 나한테 직접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서 수업을 듣고 있으니 너희들이 연습하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왜 찾았어?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래? 너 요행인데 우연히하고 요행이랑 같은 얘기잖아.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너희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해되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국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희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겠지만 반복입니다. 반복만큼 나는 좋은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점수를 올리는데 반복만큼 귀한 말을 찾지도 못했어요. 성적이 향상되는데 반복만큼 가치 있는 말도 찾지를 못했어요. 어렵지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점수, 정말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기적을 이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진심으로.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어떻게 되는지 쭉 남겨서 페이지 썰스. 나머지 다 집에서 읽어오세요. 21쪽. 21쪽. 문단 나누세요. 기본적으로 문단 나눕니다. 1952 앞에 1, 해프닝 앞에 2, 다양한 앞에 3, 이와 같은 앞에 4. 했니? 했나요? 자, 1단계 뭐라고? 문제 보기. 보세요. 1번 윗글의 내용 쭉 한번 훑어봅니다. 끝. 나봐. 눈 파버리기 전에 나봐. 이슬 같은 내눈 봐봐. 샛별 같은 내눈 봐봐. 참 촬영 중이지. 큰일 날 뻔했네. 얘들아, 뭐에 대한 얘기야? 베트남? 슬쩍 봤잖아. 해프닝. 다시 보세요. 해프닝. 이 지문 읽을 때 뭐라고 봐야 돼? 해프닝이란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죠? 넘길까요? 2번. 보기 시작품을 활용하여 윗글에 놓은 보강. 아우 짜증나. 보기 지문 안 봅니다. 보기 비문학에서 보기는 안 봅니다. 짜증나죠? 그런데 이상이 썼네? 보기에 1931년에 이상 내가 썼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나 아닙니다. 다음 3번. 기억의 입장에서 보기 같이 윗글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 과란에 드러나는 타당한 거 보기 안 봅니다. 넘겨. 4번. 보기의 해프닝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다. 니은을 고려할 내용이 잘 드러난 표제. 이거 표제 부제가 뭔가 안 봅니다. 5번. 전자 국어사전에 이용하여 A 위에 씁니다. 볼거리. A는 볼거리예요. 미안하다. A 길거리. B는 볼거리 쓰세요. A 위에 길거리, B 위에 볼거리. 의 거리와 관련된 말들을 검색하여 탐구학습을 해보았다. 보기 활동을 통해 알아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요. 문제 풉니다. 시간은 1분. 1분 줍니다. 보기 보고 답을 찾아내세요. 5번 답은 즉시 풀이하는 겁니다. 이 문제니까. 자, 몇 번입니까? 주기를 나타내는 거. 주기를 나타내는 거. 의 거리가 있죠. 해거리는 주기를 나타내죠. 기간. 4번에 보세요. 4번에 뭐라고 나왔니? 과실이 해거리를 내다 해거리는 해의 거리 니은
제시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이 아니라 거리, 유계, 기간, 주기를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죠. 4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치니? 빨간색 볼펜 들고 해에 거리, 유기 결합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해거리는 올해 열리면 내년에 쉬었다가 내후년에 열리는 거, 그게 해거리입니다. 기간이나 또는 주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빨간색 볼펜 들고 연습 문제. 1952년 어느 날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가 강의를 한 곳에 사다리 꼭대기, 그 내용은 긴 침묵과 춤. 이 행위는 일반적인 강의 형식과 내용을 뒤집어 놓은 것이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네요. 또 어떤 작가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20개를 길거리에서 높게 내버려두어 사물이 시시때대로 변화하는 과정을 송두리째 보여주기도 했어. 다른 예로는 빌딩만한 립스틱이나 전기 플라이트 같은 것과 같은 작품을 떠올려도 좋겠다. 이렇게 친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낯선 것을 친숙한 것으로 보여주어 인간을 먼 상상의 여행길로 나서게 하는 이런 예술의 행위의 본질은 무엇일까? 네모칩니다. 해프닝. 네모. 해프닝이라는 장르는 글자 그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특징 나오죠? 이루어지며 말보다는 시각적, 청각적 소재들을 중요한 표현의 도구로 삼는다. 공연은 폐쇄된 극장이 아니라 화랑, 길거리, 공원, 시장, 부엌 등과 같은 일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성이 뛰어나다. 또한 플러스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과 행동들이 파편적으로 이어져 있어 기이하고 추상적이기도 하다. 대화는 생략되거나 아예 없으며 때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해프닝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희망 등을 논리적인 말로는 더 이상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운다. 이러한 해프닝의 발상은 미술의 콜라주나 영화의 몽타주와 비슷하고 삶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현대 연극, 랩과 같은 대중음악과 두텁다. 밑줄, 우리 삶 자체가 일화적. 밑줄, 일관된 논리에서 통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례적이고 논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이야말로 밑줄, 해프닝과 삶 자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아하, 해프닝은 앞선 특징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구나. 이해되니? 다음! 세 번째 문단. 다양한 예술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해프닝은 기존 예술에서의, 밑줄, 기존 예술에서의 관객의 변화, 역할을 변화도 시켰네요. 해프닝과 삶 자체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의 역할까지 변화시켰죠. 행위자들은 관객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거나 관객에게 물을 끼얹으면서 관객을 자극하고 희롱하기도 한다. 혹시 얘들아 백남준이라는 사람 들어봤니?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백남준이라는 분이 비디오 아트, 즉 텔레비전 가지고 예술을 공연을 많이 하셨거든,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정말 해프닝이야, 이 미술 공연을 이렇게 비디오 아트 이렇게 쭉 하시다가 너무 흥행이어서 갑자기 관객 속으로 뛰어든 거야. 그리고 가위를 들고 와서 참석했던 그 남자들의 넥타이를 잡아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뭐니? 어떤 전통적 틀에서의 탈피, 일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넥타이가 뭐니? 현대인들의 어떤 구속된 삶을 상징한단 말이야. 꽉 조여야 되고 형식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백남준이 가서 우리 모두 현대인의 형식으로부터 탈피합시다 하면서 그거 다 자른 거야. 우리나라에서 고소, 고발, 폭행 이거였죠. 근데 거기 또 관객들이 또 미술 보러 온 사람이가, 예술 쪽 이해하는 사람들아 허허허 웃으면서 내 것도 잘라줘요 이랬단 말이야. 그로부터 얼마 뒤 이제 백남준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참 감동적입니다. 그 백남준 선생님의 장례식에 어떻게 왔니? 검은색 양복을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맸는데 다 스스로 잘라서 왔어요. 고인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잘라서 와서 그때 그 해프닝을, 이 기존 예술의 관습에 저항했던 해프닝을 추억하면서 야 그때 정말 즐거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했더니 쌤도 막 여기서 막 강의하다가 막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막 방방방 뛰고 칠판 여기다 막 쓰면 그게 해프닝이죠. 옛날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랬어. 막 쓰다가 이게 모자라잖아. 그럼 옆에도 막 썼어요. 벽지에 막 옆에 있어. 그럼 애들이 뭐요 해프닝이죠. 그럼 제일 힘든 분이 누구니? 청소하시는 아줌마죠. 청소하는 아줌마가 좀 분필이니까 지우기는 지우는데 어떤 새끼가 누구야? 근데 그분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잘했어요. 왜냐면 그게 해프닝이니까. 그러면서 애들 졸다가도 왜 저러지? 왜 저래? 미쳤나? 이렇게 되니까. 다음 어디니? 세 번째. 공연은
정해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곳저곳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관객들은 볼거리를 따라 옮겨다니면서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장면들을 보게 된다. 이것은 관객들을 공연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해프닝은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적 삶에 개입하는 의식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예술시장에서 상징적 재화로 소수 사람들 사이에 거래되는 것을 거부한다. 또 해프닝은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전시되고 보존되는 밑줄, 기존 예술의 관습에 저항하죠. 해프닝은 기존 예술에 저항하는 거야. 이와 같은 예술적 현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바로 예술가들의 정신적 모험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인습적인 사회주의의 수능것을 비판하고 고정된 예술의 개념을 변혁하려고 했던 해프닝은 우연적 사건이나 개인적 자의식을 강조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비판을 듣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안락한 감정에 마비되어 있는 우리들을 휘저어놓으면서 삶과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이러한 예술적 모험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밑줄 예술의 지평을 넓혀갈 것이다. 해프닝을 좋게 봤니 나쁘게 봤니? 응? 좋게 봤죠. 핵심은 해프닝이죠. 영어 알아요? HA로 시작하죠. 해프닝. 해프닝. 그의 특징, 해프닝의 여러 특징으로 인하여 삶과의 밀접한 관련. 해프닝은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죠. understand? 그러면서 기존 예술에 저항해야 하네. 기존 예술에 저항하죠. 그래서 그는 예술적 지평을 넓혔다. 예술의 범위를 넓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기존 예술의 관습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예술의 어떤 저변을 확대하고 그 범위를 넓히고 확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해프닝이다. 오, 해프닝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understand? 강의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벽지에 쓰고 어떤 놈은 막 위에다가 쓰고 바닥에다 쓰고 이런 머리. 어쨌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강의 모습이 나오죠. 예술도 마찬가지야. 예술은 고정된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아, 과학은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뭘 발견하고 촉매, 또 여기서 뭘 발견하고 이래서 축적된 게 뭐니? 도움이 되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나올 때는 뉴턴이 발견한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 지식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과학은 얘들아, 과학이나 기술은 이미 있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위에 또 올라가고 그 위에 또 올라가는 등산의 과정이라면 미술과 음악, 즉 예술은 그 전에 올라갔던 건 다 없애버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쫙 가는 거죠. 그 전에 갔던 걸 가면 뭐니? 그걸 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걸 따오고 그 전에 했던 걸 따오고 그래서 그거 비슷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창조해야 되니까. 과학은 이미 있는 기존의 이론에 새로 부합되는 여러 가지 사실이 나오면 그걸 증명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게 조금씩 나아가면 되는데 이놈의 미술은, 예술은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물론 과학자도 괜찮고 예술가도 괜찮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예술가들이 훨씬 더 많이 받겠죠. 끊임없이 뭔가를 창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새끼들이 선생님 저 그냥 예능 쪽 갈래요. 미술 미친 또라이죠. 왜? 그림만 잘 그린다고 그쪽 세계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만 잘 부른다고 그쪽 세계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디션 프로그램 봐봐. 얘보다 훨씬 노래는 잘 부르는데 참 좋은 말이죠. 스타성이 있대요. 그래서 얘를 뽑는데요. 세상에 그 스타성이라는 게 개념이 모호한 거잖아. 근데 정말로 그런 스타성이 있다면 가수는 노래만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 무슨 말 이해되니? 가수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 노래로 사람을 울려야 되거든요. 그게 가수죠. 노래만 잘하는 거와 노래로 사람을 울리는 거와는 다른 거잖아. 미리 얘기하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예능 쪽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아예 접으세요. 내가 동양한테 얘기했지만 글을 쓰고 예술하고 하는 거 사실 미술 이런 거 있잖아. 취미로 좋아해. 쌤도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도 내가 만약 가수였으면 그게 직업이었잖아. 그럼 대가리 지났죠. 근데 취미니까 지금의 아내를 꼬셨죠. 취미니까. 그러니까 음악, 미술 이런 것도 취미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편집하겠지. 자, 1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1번 뭐가 틀렸는데 빨간색 볼펜. 1번 뭐가 틀렸어? 깊이 안 하잖아. 2번은 괴를 같이 안 하잖아. 가입표. 3번 어디 가입표? 배제 안 하잖아. 참여하라고 했는데
4번 어디 가입표? 현실에 반영 가입표. 정답 몇 번이니? 5번. 어디 밑줄? 형광펜 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밑줄, 반복되지 않는다 밑줄, 삶에 가깝다 밑줄. 다 밑줄 쳤니? 자, 1, 2, 3 붙입니다. 빨간색 볼펜 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1 하세요. 반복되지 않는다 2 하세요. 삶에 가깝다 3 하세요. 그리고 2분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읽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읽으면서,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1, 2, 3 찾아서 빨간색으로 1, 2, 3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시작. 항상 지문에 밥이 맛있다면 답지에는 식사가 맛있다라는 비슷한 낱말로 표현될 수도 있죠. 자, 1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 문단 어디 있니? 밑에서 두 번째 줄. 일관된 논리에 의해 통되지 않는다 밑줄. 됐니? 다음, 반복되지 않는다는 어디 있니? 이례적.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건 반복이 안 되죠. 그죠? 다음 3번. 3에 가깝다 어디 있니? 해프닝과 삶 자체에 밀접한 관계. 이 문단 밑에 1, 2, 3이 다 나오죠. 딱딱 답이 나오죠? 넘깁니다. 2번 별표. 보기의 시작품을 활용하여 윗글의 논지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했다. 적절하지 않고. 보기가 해프닝의 시죠. 보기가 기존 예술의 관습에 저항한 거잖아. 그죠? 해프닝이죠? 이런 걸 초현실주의, 즉 다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해프닝의 시입니다.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읽고 틀린 것에 가입표 다 쳐보세요. 아, 밑줄 쳐보세요. 참, 가입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프닝에 대한 설명이잖아. 나머지는 다 해프닝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 밑줄 치고 답만 놔두세요. 시작. 자, 확인합니다. 3번은 어디 밑줄? 시를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독자들의 반응. 밑줄이죠? 해프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독자들의 반응. 4번 어디 밑줄? 4번 어디 밑줄? 상식적으로 실하게 보기 어려운 작품들. 해프닝이죠? 5번 어디 밑줄? 편집진의 압력으로 중단. 기존 예술의 관습에 저항하다 보니까 뭐를 샀니? 미움을 샀겠죠? 자, 형광펜 들고 1번은 어디 밑줄? 현대시의 주된 흐름 반영 밑줄이죠. 왜? 주된 흐름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기존 예술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형광펜 들고 1, 2, 3문단 맨 마지막에 해프닝은 기존 예술의 관습에도 저항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치? 왜 답이 1번인지 알겠죠?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음 역시 3번도 역시 별표. 역시 이것도 1, 2, 3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기억의 입장에서 보기와 같이 윗글을 비판하는 글을 쓰려간다. 괄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보기. 기존의 작가들은 자신의 창조적 개성과 예술적 전통을 조화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은 문화적 자산으로 길이 보존되는 동시에 다수의 관객이 함께 즐기는 공동체 산물이 된다. 이에 반면에 해프닝은 하고 가로돼 있죠. 오케이? 몇 번? 아까 쌤이 내비게이션 하면 너희들이 찾아간다 그랬죠. 너희들이. 자, 밑줄 쳐볼까? 1. 기존의 작가들 밑줄 치고 1. 예술적 전통을 조화. 2. 길이 보존 보기에. 3. 다수의 관객이 함께 즐기는. 기존 작가들은 불러볼까? 기존 작가들은 어떻게 한다고? 예술적 전통을 조화시킨다 그랬죠. 1. 두 번째, 길이 보존된다 그랬죠. 2. 예술적 전통을 조화, 길이 보존. 3. 다수의 관객이 함께 즐긴다고 했죠. 그치? 이에 반해 해프닝은 그럼 얘들아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은 다 뭐니? 반대되는 개념의 말들이죠. 그걸 답지에서 1, 2, 3 찾아서 짝 지어주면 되는 거죠. 1 대 1 해봐. 밥이 맛있다, 식사가 맛있다. 4번에 보세요. 예술적 전통을 조화시킨다라는 말은 4번에 뭐로 나왔어? 예술적 전통으로 개성되기 어렵다. 조화시키지 못한다 뜻이잖아요. 그게 1하고 밑줄 4번에. 다음, 길이 보존하고 반대말이 뭐니?
길이 보존 안 되는 거 뭐 있어? 우발적이죠. 거기 4번에 뭐라 나왔어? 우발적임으로 나왔죠? 우발적인 건 갑자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존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되니? 반대란 얘기야. 이렇게 반대, 이렇게 반대. 다음, 다수의 관객이 함께 즐긴대. 이건 어떻게 돼? 어디 있어? 관객 사이 합의. 관객의 합의를 얻지 못하죠. 그러면 그 즐길 수가 없잖아. 이해되니? 이거는 얘들아 지문을 몰라도 답지만 봐도 딱 떨어지면 되죠. Understand? Understand? 다음 4번입니다. 보기의 해프닝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다. 니은을 고려하여 보기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표지와 부제. 니은 볼까요? 니은을 고려하여. 니은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술가들의 정신적 몸의 실천이야. 그런데 그 말이 많은 뜻이 그 바로 뒤에 있네요. 봐봐. 예술가들의 정신적 몸의 실천. 이런 인습적 사회제도에 수는 것을 비판하고 평가표 들어. 고정 밑줄, 예술 밑줄, 변형 밑줄, 고정, 예술, 변형. 돼 있니? 돼 있니? 지문에 니은 바로 밑에 고정, 예술, 변형. 다음 보기 볼게요. 보기. 67년 미국의 작가 올덴버그는 거대한 담배꽁초 잡을 만드는데 스티로폼으로 채워진 담배꽁초를 밑줄. 현관편으로 밑줄. 실제로 거대하다. 밑줄. 정답은? 바로 나오죠. 1번. 바로 나오죠. 자, 아까 밑줄 친 거 뭐였어? 고정 밑줄. 1번에 고정 밑줄. 변혁이라고 했죠. 아까 밥이 맛있다, 식사 맛있다. 변혁을 변화라고 쳤네. 고정 밑줄, 변화 밑줄, 예술 밑줄. 다음 부제로 나오는 게 뭐니? 실제로 거대하다니까 뭐니? 사물의 확대. 거대한 건 확대한 거잖아. Understand?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풀어보니까 어때? 이렇게 풀면 어느 정도 된다 나오죠? 요거 수능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인데 나름대로 이거 이렇게 해서 풀면 답이 나온다 나오죠? 이해되니? 자, 이렇게 우리가 예시로 해프닝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문에 대한 독해와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나오는 요 구도, 요 원리에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오늘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아까 해프닝이라는 걸 이거 말고 아까 해프닝이라는 걸 만드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배우고 끝냅니다. 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다이아몬드라고 명명을 지은 건 뭐냐? 니꼬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글의 개요예요. 얼거리. 글의 뼈대를 세면 그냥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문 속에 이렇게 처음, 중간, 끝이 있죠. 처음, 중간, 끝이 이렇게 비문학 지문에 있으면 처음 부분에서는 네모를 만듭니다. 이 네모가 뭐냐면 핵심어예요. 핵심되는 거. 처음 부분에서는 네모인 핵심어를 만들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이 핵심어에 대해서 여러 핵심어에 대해서 특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핵심어에 대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원리나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개념 정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등등. 이러한 중간 부분에서는 여러 핵심어에 대한 이 네모의 핵심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와 있어요. 나열될 수도 있고. 끝부분은 정리하거나 앞부분에 그대로 정리하거나 또는 없습니다. 끝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니? 그것이 논설문이 아니라 뭐니? 설명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비문학 지문은 거의 대부분 독서 지문은 다 설명문이 많아요. 5개면 5개 다 설명문이 많아요. 그래서 위에 걸 정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이 그냥 여기서 원리 과정에서 끝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음, 중간, 끝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핵심어를 둡니다. 그리고 이 핵심어에 대해서 핵심어를 선생님 임의로 H라고 할게요. 핵심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거나 또는 나열을 또는 예시를 또 어떤 설명에 대해서 나열을 하거나 특징을 그러니까 이게 대조일 수 있고 이게 점점점 HA, HB, HC도 될 수 있죠. 특징 3가지가 있으면 이까지 이해되니?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는 게 H-예요.
정리해 주는 거. 정리해 주거나 어떤 논지, 주제, 정리나 또는 논설문 같은 경우는 주제를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형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앞으로 비문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식 독해로 모든 지문들을 이해해야 돼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독해할 때는 바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 실력이 좀 올라오면 문제보다도 일단 지문을 독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요약하고 이 뼈대를 제대로만 찾으면 나머지 뭐 예시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자, 이건 어디에도 해당되는 비문학뿐만 아니라 논술에도 이용이 됩니다. 보통 가와 가, 나, 다 중 다의 논지를 이용하여 나머지 가나의 논지에 대해서 반박하라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가나다라 마의 자료를 본 후 두 입장을 나누고 비교한 후 한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나다라가 있으면 그 가나다라를 이렇게 줄여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요약해낼 수가 있어야 돼. 볼프강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잔뜩 얘기했어. 다 필요 없어. 결국 그에게 있어서 사회 변동론은 구성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볼프강은 사회 구성원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고 나는 쭉 가다 보면 조직의 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구성원이 아니라 조직이 중요하다. 구성원을 움직이는 조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성원이냐 조직이냐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죠. 이해되니? 그런 걸 자꾸 캐치해내고 빨리빨리 볼 수 있으면 따로 논술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연습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연습을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니? 확인합니다. 자, 먼저 문단 나누세요. 11쪽에 디자인 앞에 1, 비행기 앞에 2, 반면 앞에 3, 넘겨서 탁월한 앞에 4, 4문단이네요.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보고요. 2번,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거 나오고요. 3번, 기억에 가장 가까운 고사성어. 4번, 리언의 사고방식. 5번, 문맥상 디귿의 핵심. 6번,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입니다. 지문 들어갑니다. 디자인 네모치죠. 핵심어죠. 이 지문은 디자인에 대한 얘기네요. 디자인의 기본 개념은 기능과 모양새이다. 밑줄, 기능과 모양새. 디자인에게 중요한 것, 기능과 모양새. 이 두 요소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의 조화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기능을 중시하면 모양새가 떨어지고 모양새에 치중하면 기능이 떨어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딜레마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 뒤로 넘겨서 기억에 해당하는 한자성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몇 번? 진퇴양난. 전지가 후퇴가 서로 어려운 상황이죠. 접입가경은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욱 답답한 거. 일진일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 갑이 노라면 을이 반박한다. 갑론을박. 양자 둘 중에 하나 택하고 나머지 다 해당이 없죠. 해당이 안 되죠. 1번 인정하겠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어쨌거나 기능을 중시하면 모양새가 떨어지고 모양새에 치중하면 기능이 떨어져. 이렇게 밑줄 현재의 비행과 자동차를 예로 들어 밑줄 어떻게 하면 밑줄 바람직한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 아, 이까지 읽었을 때 얘들아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니? 핵심어 디자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디자인은 무슨 바람직한 도대체 바람직한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느냐. 바람직한 디자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바람직한 디자인을 찾으려고 했더니 기능을 중시하면 모양새가 떨어지고 모양새를 중시하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히터를 하나 샀어. 네모 반듯해. 모양이 하나도 안 이뻐. 근데 히터가 빵빵하게 나와. 네모나니까 밑에서 딱딱 이렇게 나오죠. 기능이 좋아. 그럼 난 모양이 더 이뻐. 이쁘게 더 좋아. 그래서 걔 팔아버리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된 히터를 샀어요. 예뻐. 아주 예뻐. 꽃 모양으로 된 게. 모양이 되게 예뻐. 그런데 이 나오는 구멍이 적단 말이야. 네모보다. 그러니까 모양 중시했더니 기능이 떨어져. 기능 중시하니까 모양이 떨어져. 짜증나죠? 어떤 게 디자인을 할 때 기능을 중시할까 모양을 중시할까? 오케이. 뭐와 뭐를 중심으로? 지문 1문단 끝에 뭐와 뭐를 중심으로? 비행기와 자동차 중심. 그럼 여기 뭐 들어가? 비행기. 또 여기는 자동차. 이렇게 논지의 전개 방향을 얘기해 줘요. 바람직한 디자인을 알기 위해서 비행기를 살펴보고 자동차의 디자인을 살펴볼까? 이렇게 되죠.
먼저 비행기 들어갑니다. 이 문단. 비행기는 밑줄 비행기는 하늘하는 새 밑줄 바닷속을 유행하는 물고기 밑줄을 보고 모양새를 창안해냈다고 한다. 아, 비행기는 뭐를 보았다고? 새와 물고기의 모양을. 최초의 비행기는 새를 모방함으로써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행기 엔진이 점차 강력해짐에 따라 비행기는 날개가 지신 뜨는 힘, 양력점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 초보 단계의 비행기 설계에서는 어떻게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커다란 과제였지만 더 발달된 비행기에서는 어떻게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과. 이때 비행기는 밑줄, 오징어. 얘들아, 새, 물고기, 오징어의 모양새를 본땄대. 어머 얘들아, 새, 물고기, 오징어. 새 어떻게 생겼니? 날개 있죠. 물고기는 생겼죠. 새는 여기에다가 날개를 다른 거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뜨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추진력이 중요하니까 오징어가 왜 별로 처음에 이제 유행할 때는 바다 설 때 이렇게 펼치잖아. 이렇게 가다가 빨리 갈 때는 어떻게 하니? 뒤에를 모으죠. 이렇게 넓게 가다가 빨리 갈 때는 쭉 이렇게 해서 가잖아. 그래서 뒷모양을 더 오징어 다리 많으니까 뒷모양을 더 어떻게 했니? 작게 만들고 오징어처럼 이렇게 꼬리를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점점 이런 식으로 돌고래 같아.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진보를 한 거죠. 그래서 새와 물고기와 오징어는 바로 자연을 모방한 거죠. 새, 물고기, 오징어라는 자연을 모방하게 됐어. 그러니까 모양새는 뭐를 따랐어? 모양새를. 비행기는 자연을 모방했죠. 그랬더니 오징어는 힘차게 물을 분 사이에 얻어진 힘으로 물살을 가르고 나가는데 이걸 본떠서 비행기 날개를 좀 더 작게 만들어 뒤쪽에 다는 방식으로 디자인의 진보가 이루어져. 비행기를 만들 때는 하늘에 떠 있어야 하는 대전제에 충실하므로 모양새보다는 밑줄, 기능에 충실. 아, 자연을 모방했더니 그것이 결국 기능에 충실하는 결과를 낳았죠. 기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행기의 작은 날개 하나조차도 철저하게 기능 위주로 설계된 것. 그렇다고 해서 현재 비행기 모양새가 형편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행기는 모양새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밑줄,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얻었다. 성공이야 실패야? 성공했죠. 비행기는 바람직한 디자인의 성공 사례라는 얘기죠. 됐니? 유행에 현혹되지 않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기능도 가장 단순하고 세련된 형태를 낳은 경우. 반면 세모하고 별표하세요. 반면 세모하고 별표. 앞으로 접속사는 세모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거죠. 얘들아, 반면이야. 얘들아, 비행기와 자동차를 뭐 했니? 반면이라고 했죠. 반면 뭐가 나오니? 자동차 나오는데 반대의 면이니까 비행기는 자동차와 반대죠. 대조죠. 그리고 비행기와 자동차라는 두 사례를 들었죠. 이게 논지 전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자연 모방해서 따라서 기능 따라서 성공했는데 반면 자동차는 이죠. 자, 시간이 없을 땐 뒤에 안 읽어도 되죠. 불러볼래 얘들아? 얘들아, 새, 물고기, 오징어 즉 자연 모방했을까? 비자연 모방했을까? 다시 뭐 모방했을까? 비자연. 기능에 충실했을까? 모양새에 충실했을까? 모양새.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반면이라는 글자 하나에는 뒤에 뭐가 나올지를 뻔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봐봐. 아까 우리 기존의 작가 보였죠? 해프닝 보였죠? 이에 반해. 다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말 그대로 최상위권 애들은 뒤에 애들은 예측하고 있는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비자연인가 볼게요. 반면 자동차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밑줄 마차의 모양새를 모방. 마차의 모양새를 모방. 뭐를 모방했다고? 마차. 마차가 뭐니? 인위적인 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 비자연을 모방했잖아. 그죠? 자동차가 마차의 모양새를 모방했어요. 야, 그러니까 자동차 핸들이 마차의 모양새를 모방했으니까 자동차 핸들이 최초의 자동차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영국에서 만들었을 때. 핸들이 영국 차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핸들. 우리나라 차는 어디 있어? 왼쪽에 있죠. 근데 영국 차는 또 일본 차는 다 같은 삼나라니까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 왜냐하면 말이 붙여요. 다 붙여. 눈이고 코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뭐 신기하지 않니? 말이 이렇게 있어. 말이 말돼요. 개가 개되고 소가 소되고 쥐가 쥐돼요. 말이 이렇게 있어. 그 마차에서 마부가 말을 이렇게 채찍으로 휘두르잖아. 그런데
그런데 마부가 왼쪽에 있어. 그럼 손님이 어디서 타야 되니? 오른쪽에 앉아야 되죠. 대개는 오른손잡이잖아. 채찍 휘두를 때 말하고 손님을 같이 때리죠. 달려, 돈 내, 뭘 봐, 달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손님하고 같이 때리니까 어떻게 되니?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때려야 손님이 왼쪽에서 안전하죠. 그래서 마차의 모양새를 본때게 자동차니까 핸들이 최초의 자동차, 영국의 산업혁명 때 나왔던 차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섬나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 같은 섬나라인 어디는? 일본도 똑같이 구도가 그러니까 똑같이. 뉴질랜드 가도 이번에 아빠 어디가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차 핸들이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그게 미국 건너가면서 대륙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간 거야. 언더스탠? 그리고 자동차의 그 힘을 얘기할 때 뭐라면 마력이라고 얘기해요. 뭐 76마력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다 마차에서 왔던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마차는 비자연을 모방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운전자의 자리가 앞쪽에 있으며 앞좌석에는 두 사람만 앉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이런 구조만 가능하게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납니다. 혹이라는 생각 속에 자동차를 쌍두마차 일종으로 보는 선입견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디자인 연구가는 자동차의 디자인이 마차시대의 밑줄, 관습 앤 유행. 관습, 인습, 유행. 이게 뭐니? 모양이죠. 모양이 충실한 거죠. 내가 머리를 이렇게 땄어. 그럼 이게 유행되면 모양 따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는 자동차의 전조등이 둘, 운전석이 앞좌석이 한쪽에 치우쳤다는 것도 마차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해. 사실 좌우를 잘 보기 위해서라면 자동차의 눈이 양옆에 붙어 있어 할지도 몰라. 또한 현대 조명기술 정도면 전조등을 한 개의 평면가선으로 처리, 운전자의 눈을 현혹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노상 길거리 필요한 곳만 비출 수 있을지도 모르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의 디자인은 밑줄,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기 있는 가치가 않다. 뭐니? 아예 검토도 안 한다. 실패라는 얘기예요. 그는 실패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마차를 모방하는 경우에도 차라리 쌍두 대신 사두를 모방했더라면 운전자는 자동차 앞부분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앞과 옆을 잘 보면서 핸들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자동차가 이렇게 창의적인 사두마차의 구조를 빌려온 예는 아직 보지 못할 정도로 실패한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죠. 결론. 탁월한 디자이너는 자연의 현상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자동차 등 손도로 생명하는 기계를 성공적으로 얻었고 자동차는 기존의 관념에 매달려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디자인의 도식과 유행에 익숙해져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점차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고 있다. 혹 이런 비유는 어떨까? 우리가 꽃 좋은 거죠. 자연적인 거. 꽃을 보면서 그 꽃이 좋아, 맞는 꽃이니까 비자연적인 거죠. 조화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말이다. 주객전도입니다. 꽃이 아름다운데 꽃이 조화처럼 아름답다. 아니다. 우리가 정작 배워야 할 것은 밑줄.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연성이다. 이게 뭐니? 주제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뭐? 유연성.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연성이 바로 바람직한 디자인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능 중시하면 모양이 떨어지고 모양이 중시하면 기능 떨어지는데 자연만 모방하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따라오지 않더냐. 그래서 자연을 모방해라.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디자인이다. 아까 쌤이 뭐랬니? 히터를 샀는데 4번짜리 사면 기능은 좋은데 모양이 떨어지지. 꽃 모양 사면 예쁘긴 한데 기능이 떨어지지. 자연은 가만히 서 있는 꽃은 없잖아요. 꽃은 흔들리죠. 흔들게 하면 되죠. 히터를 여기 흔들고 이렇게 히터를 이렇게 흔들게 회전을 시키면 뭐가 되니? 골고루 따뜻한 기운이 나오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운 유연성을 가진 뭐가 히터가 나와서 그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가 되겠죠. 그런 예입니다. 얘들아, 바람은 어디서 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에어컨 바람을 바로 여기에서 쏘고 있고 바로 서 있는 데가 쏘고 있죠. 그러니까 추울 때 더울 때 막 춥고 덥고 이게 잘 안 되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 들어갔죠. 시스템 에어컨에서 위 안으로 들어갔잖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자연의 원칙에 따른 거죠. 이런 게 숱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혹 디자인을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의 모습에서 그 색깔과 그 역할과 그 기능과 그 아름다움을 디자인에 적용하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의 견해죠. 언더스탠드? 맨 마지막에 우리는 설령 인위적으로 잘 디자인된 작품을 보고서 감탄하는 경우에도 그건 결코 자연의 위력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위적인 것에 괄호를 치고 없애고 자연에서 지혜를 배워. 자연의 지혜가 뭐니?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연성이라는 지혜죠. 언더스탠드? 자, 독해가 됐어요. 독해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1번부터 6번까지가 풀립니다. 다 풀었니? 너무 쉽죠? 1번 몇 번? 2번 디자인은 밑줄. 전통적 기준이 뭐니? 관습이잖아. 전통적 기준이 관습이잖아. 현관펜 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3문단에 5번째 줄. 자동차의 디자인이 마차 시대의 관습과 유행에 얽매이고 말았다.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전통적 기준을 중시해서는 안 되죠. 왜 2번인지 알겠니? 나머지 디자인은 자연에서 배워야 되죠. 유행에 얽매여서 좋은 디자인 얻을 수 없죠. 기능감에서 조합 필요하죠. 기능 추가하면 독창적으로 얻을 수 있죠. 2번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행기 자동차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기능적, 인습적. 나왔죠? 1번이 되죠. 4번 니은과 사고방식이 가장 유사한 것, 비슷한 것. 우리가 꽃이 뭐니? 자연적인 거. 조화는 비자연적인 거. 그것의 대립이면 되죠. 몇 번? 3번 풍경화 밑줄 뭐니? 풍경화 비자연적인 거. 그죠? 자연은 그냥 자연적인 거. 이해되죠? 5번 문백상 디귿의 핵심적인 내용은 2번 나왔잖아. 자연의 현상은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연성이라는 말이죠. understand? 다음 6번 이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을 바르게 말한 사람. 너무 쉽죠? 바로 나왔죠? 정답은 4번 바로 나왔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니? 인습은 관습하고 똑같은 거. 관습은 그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나쁜 전통 이런 걸 관습이라고 그러고, 인습도 역시 그 사람들이 그 나쁜 전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인습, 관습 같은 거로 보면 돼. 됐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합니다. 뒤로 넘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냐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봅니다. 163쪽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163쪽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1대1 대응을 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니? 테스트 해봅니다. 모든 시간을 쌤이 6분밖에 안 줍니다. 6분 안에 문제와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그려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준비됐니? 163쪽 예술과 감정에 대한 얘기 준비됐니? 6분 줍니다. 시작! 자, 뭐에 대한 이야기지? 예술, R and 감정, 이모션. 예술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예술과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에 대한 두 사람 나왔죠. 누구? 톨스토이와 콜링우드. 톨스토이는 예술은 감정을 뭐 하는 거래? 이 문단에 보니까 예술은 감정을 뭐 하는 거래? 전달. 예술은 감정을 전달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의 감정을 전달받는 거래. 콜링우드는 아니야. 예술은 감정을 정리하는 거래. 감정을 정화시키고 정리하는 데 예술 작품이 도움이 된다 이 얘기래.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술과 감정은, 예술은 감정을 전달하건 예술은 감정을 정리하건 다 긍정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과 감정은 서로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간단하게 하면. 그렇죠? understand. 그러니까 읽어 내려가면서 머릿속에 예술과 감정은 긍정적 연관성. 톨스토이 감정을 전달하네. 콜링우드 감정을 정리하네. 사문다 보니까 또 뭐에 대해서, 콜링우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겠죠. 보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쨌거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했네. 이렇게 딱딱 요약해서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논술이 나왔다. 가의 논지를 요약하시오.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톨스토이는 예술은 감정을 전달하고 콜링우드는 예술은 감정을 전리한다는 입장을 얘기한다. 이러면 끝났죠. 이 지문은. understand? 현갑에 들고 1번의 정답 몇 번? 1번의 정답은? 몰라요? 왜? 누구죠? 1번의 현관편으로 밑줄 누구냐면 발문에 문제 보니까 콜링우드의 견해죠. 콜링우드 밑줄. 콜링우드 뭐니? 예술은 감정을 정리한다 그랬잖아. 그 말이 어디 나왔어? 사문단 첫 번째 줄. 사문단 첫 콜링우드에 따르면 예술은
감정을 정리.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죠. 사무단 맨 마지막에도 예술은 감정, 정리. 이런 말 몇 번 나오죠, 지금. 그러면 3번에 어디 밑줄? 감정 밑줄. 그 다음에 예술하고 1대1 대응하는 건 뭐야? 시 밑줄. 그 다음에 정리하고 1대1 대응하는 건 뭐야? 정화 밑줄. 그러니까 감정 밑줄, 시 밑줄, 정화 밑줄. 어머. 보기도 그렇죠. 보기 봐봐. 감정은 뭐니? 불면의 밤 밑줄. 잠이 안 오잖아. 감정이 혼란하죠. 불면의 밤. 예술은 시. 정리는 불태워버리죠. 이해되니? 다음 2번. 보기의 관점에서 윗길을 비판. 자, 현관펜 들고 보기에 뭐라고 했어? 음악의 형식 밑줄. 그 다음에 보기에 두 번째 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밑줄. 형식. 내용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뭐니?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다음 맨 마지막에 자유란 형식. 박형식. 형식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형식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을 얘기했어. 끝났어요. 42분 30초예요. 더 할까? 아까 42분 30초에 끝난다 그랬잖아. 더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열의를 보겠어. 의욕을 보겠어. 더 할까? 어떻게 할까? 오, 더 하자고. 오, 빨리 해요. 여러분의 의욕 대단해요. 자, 형광펜 놓고 빨간색 볼펜 들고 1번에 예술의 본질을 감정보다는 밑줄, 형식. 우리에게 미처 죽음의 원천은 미술. 조형적 아름. 자, 조형이 뭐니? 창조하는 거죠. 무엇을? 형식을 창조하는 게 조형물이에요. 조형물. 창조된 형식의 물, 조형물. 그러니까 조형은 형식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 중시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형식이 중요해. 형식적 아름다움. 이해되니? 2번은 뭐가 틀려? 앞말은 맞아요. 뒷말에 뭐 나와? 정치적 선동 가입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비약이라 그래요. 3번은 뭐가 가입표? 이념 얘기 아니잖아. 4번은 뭐가 가입표? 형식을 넘어 가입표. 5번은 뭐가 가입표? 인간 삶의 형식이잖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니? 예술의 형식이죠. 그죠? 완전히 뭐가 달라? 논지가 다르죠. 이건 인간 삶이고 예술 형식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 됐니? 자, 27번이 별표죠. 짜증 이빠이 대선에 이런 거 나오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다 찍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도 항상 뭐니? 지문에 근거해야 됩니다. 뭐냐? 얘들아, 기억이 뭐니? 현관펜 들고. 기억이. 전달되는 감정은 질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혼자 생각해. 가면서 질 좋은 게 뭘까? 다 읽어보니까 5번이 참 질 좋아 보이네. 2번이 질 좋아 보이네. 이 질환을 했다가는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전달되는 감정은 질이 좋아야 되며 한 사회를 조망이 이끄는데 뭐야? 뭐와 뭐가? 연대감이나 형제에 나왔죠. 연대감 밑줄. 연대감이나 형제에 나오는 거 1, 2, 3, 4, 5 중에는 연대감 나오죠. 연대가 뭐니? 연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동지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요 오 있죠. 의사잖아. 동지. 우리 철도청 와 고래일 이런 거 다 연대 유대잖아. 5번에 뭐라고 나왔어? 연대. 뭐라고? 너와 함께. 있어 없어? 있잖아. 너와 함께 걷겠다. 이게 뭐니? 연대감이죠. 답이 왜 5번인지 알겠니? 나와 있어 얘들아.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그치? 다음 28번은 방법 없어요. 책만 읽으면 오케이. 책 안 읽으면 다 답이고 뭐 이런 게 됐죠. 이거는 방법 없어요. 근데 일일이 다 넣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둔다 하고 전환하다고는 말이 안 되죠. 전환이 무슨 뜻인데? 바꾸는 거. 다음 주에 선생님이 와서 안녕? 어머 얘들아 나 여자 됐어. 이게 전환이죠. 확 바꾸는 게 전환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니? 두다는 전환하고는 다르죠. 나머지 치부나 의거나 붙이면 다 나오지만. Understand? 자, 선생님 주목. 네, 뭐 나와! 오늘 우리가 배워간 것 중에 저번 주에 여러분이 배웠던 거는 밥이 맛있다, 식사가 맛있다고. 오늘 우리가 배워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알겠니? 앞으로 모든 글을, 특히 비문학 지문은 다이아몬드식으로 독해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수고했어. 박수 한번 쳐주라. 촬영이니까.
됐어, 수고했어.